네, 전산세무 2급 재무회계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시험 문제 연결해서 기출문제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5번째 주석. 재무상태표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업이 현재 내가 시점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재무 상태. 이 재무 상태를 3가지로 논하면 자산이 얼마니? 근데 빚은 얼마고 빚을 갚아도 남는 너 돈이 얼마니? 그게 자본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 1년 동안 자산이요. 100억이 들어왔다 쳐봐요. 들어왔어. 그런데 나는 이 중에 70억을 썼어. 그러면 자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얼마가 들어왔었고 얼마가 나갔느냐가 중요합니까? 현재 잔액이 얼마가 있느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금 잔액을 생각하면 되죠. 오늘 막 500만 원 들어왔었어요. 근데 잠깐 기뻤어. 월급 들어오자마자 관리비, 카드값 다 나갔어. 그러면 남아있는 것만 내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요. 시점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장부를 만들 때. 얼마 들어왔었니? 얼마가 나갔었니? 그 이유는 얘가 설명하겠지. 손익계산서가. 자, 그럼 두 번째,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손익계산서는 지금 현재 시점 이런 게 아니에요. 얘는 이런 거죠. 1년이라는 이번 연도 기간 동안, 단기라는 기간 동안, 1년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써서 얼마를 순수하게 남겼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 벌었니?를 뭐라고 하냐? 수익. 그래서 얼마를 비용으로 사용했니? 얼마를 남겼니? 근데 단기에 벌었니? 단기 순이익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시점이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라는 건 1월부터 12월까지죠. 그래서 성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현금흐름표도 기간이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현금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분석해봐. 자본변동표도 일정 기간이에요. 1월부터 12월까지 자본이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어? 잔액이 궁금하니? 그러면 재무상태표를 보고 잔액은 재무상태표에 있어. 나는 그것들을 분석해 줄게. 그 3가지의 장부가 그런 역할을 하는 표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는 시점에 대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기간 동안입니다.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주석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는 설명서죠. 보고서로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보고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인터넷 창에서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사이트로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그 전자공시 시스템 안에 여러분이 딱 얘기만 하면 알 수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 일반적으로 상장 기업은 무조건, 비상장 기업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회사를 조회해서 관련된 자료를 조회해서 여러분이 장부로 화송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장부 중에 하나가 다이소예요. 아성 다이소. 다이소의 정확한 회사 명칭은 아성 다이소이고요. 21년도 감사보고서를 잠깐 열어볼게요. 21년도 감사보고서가 재무제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아성 다이소라는 기업의 재무상태표를 띄우는 순간에 2021년도 12월 말 현재지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재 시점이죠. 다이소는 21년도가 30기래요. 그러면 20년도는 29기겠죠. 이게 비교 재무제표인 거야.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호할 때 비교 가능성이라고 했던 게 바로 전년도 단기 한 방의 비교. 딱 비교하니까 당좌 자산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해도요. 1715억이었는데요. 30기, 와, 저도 오랜만에 봤거든요. 숫자를 외울 수는 없으니까. 4840억 현금 잔액이네. 현금성 자산? 현금이지 뭐 사실은 캐시지, 캐시. 와, 잔액의 증가분이 어마무시하네요. 들어오고 나가기를 어떻게 반복했대. 무엇 때문에 들어왔고 무엇 때문에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현금의 잔액이 증가됐다는 건 긍정적인 재무제표 아닌가? 돈 벌고 있는 거 맞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다이소 안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사기 좋잖아요. 그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마무시한 기업이 된 거죠, 사실은. 저가로. 아래 보면 매출 채권도 다소 증가되고 있고, 단기 대여금은, 봐요. 단기 대여금이요, 전년도에
24억이었는데 이번 30기 기말 현재 단기대여금이 9억 8천이 됐다는 말은 10억 원 정도를 10억 얼마 정도를 단기대여금을 회수했거나 또는 어떻게 했거나 대손 처리가 됐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닐까? 이런 걸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뭘 보죠? 재무상태표를 보죠. 재무상태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걸 보냐면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갚았네? 받아낸 건가? 대손 처리한 건가? 근데 그게 상당히 궁금할 때는 이제 주석을 열어서 보는 거지. 여기 주석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이런 정보들을 보여주고요. 자, 왼쪽에 손익계산서를 딱 띄우는 순간에 손익계산서는 12월 말일 현재가 아니죠. 30기긴 한데 1월부터 12월까지 얘네들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고 1년 동안 전년도엔 어땠고 전기엔 어땠고 지금 매출액이 2조 4천억이에요. 근데 2조 6천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2천억 정도가 증가한 거지. 원가는 이만큼 매출액이 증가했으니까 원가도 뭐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증가됐느냐가 핵심이죠. 이렇게 증가됐네요. 1,000억 정도 증가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판관비 중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무시하죠. 다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마무시하잖아요. 다 그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기본적인 판관비를 구성하겠죠. 그리고 이제 되게 많이 들어가는 비용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여러분 다이소에 임차료 있잖아. 다이소는 임차에서 들어갈 거 아니야. 자기 건물에 들어가나? 다 건물에 들어가진 않잖아. 급여 말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판관비 중에 하나가 임차료죠. 자, 우리는 전산세무 2급이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본 변동표도요. 자본의 변화를 보여주는 건데 1월부터 12월까지 어땠어? 과정을 보여줘. 자본금 움직였니? 자본 잉여금 어떠니? 조정 어떠니? 이익 잉여금 어떠니? 이걸 봤다는 얘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없는 기업이네. 그리고 네 번째 재무제표가 현금 흐름표. 1월부터 12월까지 어땠어? 현금의 흐름이 어떻게 유출되고 유입됐는지를 설명해 줘. 그런 거래를 이제 장부를 현금 흐름표. 마지막 주석은 주석을 열면 이 회사의 모든 정보를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딱 열면 이 회사는 언제 설립했으며 법인명이 어떻게 중간에 또 바뀌었으며 그리고 이 회사는 어디에 본사가 있으며 그리고 재무제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는지를 다 설명하죠.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이소라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이제 한번 봅시다. 다이소는 어떤 기업입니까? 물어보면 다이소는 조회했을 때요. 이 아래쪽에 공시 대상 회사에 기라고 돼 있잖아요. 기가 유가증권이 아니야. 유가증권이라기는 상장됐다는 뜻인데 기라는 거는 비상장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준에 의해서 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러면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까요? 유가증권이잖아. 그치? 유가증권이니까 상장된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 22년도 재무제표가 이미 이제 공시가 된 상태. 여러분이 다트 사이트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이런 내용들을 다 압축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재무상태표를 하나씩 좀 볼게요.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고요. 첫 번째,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자산, 부채, 자본은 구분해서 표시한다. 원칙. 부채도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아니면 손실, 결손금 이렇게 구분한다. 구분해서 표시한다는 얘기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각각의 유동과 자본의 구성 요소별로 구분하라는 뜻이고요. 자산과 부채를 자산은 받을 돈, 부채는 줄 돈이니까 맘대로 까요? 안 되죠. 원칙적으로 상기하지 않고 총액으로 기재한다. 반드시. 그러네 내가 A라는 기업에게 외상매출금 받을 것도 있고요. A라는 기업에게 외상매입금으로 줄 것도 8이 있다면 2만 받으면 된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건 받을 거고 이건 줄 거니까. 언제 받을지 언제 줄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동일한 거래처라 할지라도. 그런데 만약에 기업이 채권과 채무를 상기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서 상대방과 계약을 맺고 치자. 치고 2만 받고 끝내자.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여러 가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무슨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냐면 총액주의로 작성해요. 그 다음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이유는 1년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근데 그중에 여러분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 같은 경우 생각해봐. 재고자산이 반드시 1년 이내에 현금이 되니까 유동이 된 걸까? 재고자산이 왜 유동일까요?
그쵸? 얘가 꼭 1년 이내라는 개념이 재고자산에는 어울리지 않아. 그냥 1년을 초과하더라도. 정상적인 영업주기 안에 뭔가 해결이 될 거라면 그래? 이것도 암묵적으로는 유동으로 보자. 그래서 재고자산은 무조건 1년이라고 하는 이내기 때문에 유동이 된 건가요? 물어보면 아니요. 재고자산은 정상적으로 영업주기 안에 현금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유동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말 문제를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하죠. 큰 것부터. 그러니까 항상 현금이 1이에요.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는 현금이 늦게 도래될 거라고 예상되는 부도난 어음과 수표 이런 것들이 가장 마지막. 현금성이 크고 현금성이 큰 것부터 배열한다. 그게 유동성 배열법. 자본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구분한다. 그러니까 자본 거래로 이익이 축적된 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것들은 자본잉여금에다가 얹어놓고 손익의 거래로 당기순 이익이 누적되는 거는 이익잉여금에 던져놔야 나중에 어떠한 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해 먹을지를 알 수 있지. 여러분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중에 어떤 잉여금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이라는 걸 합니까? 그렇죠? 얘가 재원이에요. 얘는 배당하지 못해요. 배당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걔는 나중에 무상증자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배당은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장부를 만들 때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구분하고 표시할 때요. 성격이 다르다면 구분한다. 중요하다면. 그런데 중요하지 않으면 꼭 구분해요. 유사한 항목이나 항목들은 통합해서 표시하는 것도 가능했죠. 마지막에 결산이 채 되지 않은 것들은 웬만하면 표시하지 않는다. 그 대표가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이에요. 가지급금은 돈은 나갔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된 거죠. 가수금은 돈이 들어왔는데 누가 넣었는지 모르는 거죠. 대체적으로 결산까지는 이유를 알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내면 웬만하면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자. 남기지 말자. 장부에. 이렇게 해요. 이게 이론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실무에 가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재무제표를 만드는 입장이다. 그래서 미결산은 표시하지 말라고 장부에 있잖아. 그럼 미결산 계정을 무조건 제거해요. 가지급금이 출장비인데 가져갔는데 출장을 12월 28일에 갔어. 그래서 1월 16일에 와. 그러면 이때 가지급금 가져간 거 잔액이 있을 수 있잖아. 무조건 제거해야 되나? 아니지 않나? 이게 1월 16일에 갔다 왔는데 이 출장비가 대부분 1월 달에 출장과 관련된 경비라면 다음 연도에 비용이 처리돼야 되는 거고 가지급금은 잔액이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 실무적으로는 가지급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이론이니까 가지급금은 웬만하면 남기지 않는다. 이 중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기준 중에 잘못된 설명을 찾으시오가 이제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고요. 보고할 때요. 이렇게 해서 자산 해가지고 쭉 쓰고요. 부채 해가지고 쭉 쓰고 자본 해가지고 쭉 쓰죠. 그게 아까 다이소의 재무제표였던 거야. 왜냐면 전년도와 당해년도를 비교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이게 보고식. 근데 재무상태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자산을 쫙 쓰고 대변 쪽에다가 부채를 쓰고 이렇게 써서 얘가 얼마인데 얘가 얼마니까 얘가 얼마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보고하는 양식을 계정식 보고라고 하는데 계정식 보고도 괜찮아요. 얘는 보고식도 되고 계정식도 돼.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렇게 보고해요. 보고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게 T자로 보여주면 단기 전기를 또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게 가로 양식이 엄청나게 지저분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웬만하면 보고식으로 이렇게 보여줘요. 손익계산서를 작성하는 기준. 첫 번째 발생기준. 매일 얘기한 거죠.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기준.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 중에 발생주의에 의해서 하는 건 대전제고요. 특히나 수익은 실현됐을 때 인식해요. 그게 이제 실현주의야. 이 실현주의는 우리가 전산회계 1급을 혹시 공부했다면 이게 연결해가지고 조금 들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전산회계 1급, 뭐 FAT 1급 다 같은 급수니까 자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때 미차품 말고 시송품으로 얘기하겠다. 우리 재무회계 공부할 때요. 시송품 뭐 이런 얘기할 때 이렇게 물건을 보내주고 상대방이 산다 그러면 판매하는 걸로 확정짓고 안 산다고 하면 판매가 안 된 거니까 재고에다가 집어넣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 매입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달라진다. 그럼 상대방이 매입자가 의사표시했어. 그럼 매출로 본다며.
수익으로 본다는 얘기죠. 왜 수익으로 보죠? 돈이 들어온 것과 관계없이 수익은 내가 상대방에게 물건을 보낸 것 자체가 상대방이 산다고 얘기했다면 나는 매출이 인식된 걸로 보겠다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우리도 수익을 인식하는 거야. 이런 개념을 우리는 실현주의라고 봐요. 현금주의가 아니고 실현주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되면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을 발생시키죠. 그 대표가 뭐냐면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 원가가 들어가는 이유가 매출 원가가 상품을 가지고 얘기하면요. 10개가 있었는데 80개를 샀어. 근데 70개만 팔았어. 그럼 20개가 남은 거잖아. 재고로. 그럼 여러분 90개 중에 몇 개만 비용입니까? 70개만 비용이죠. 왜? 70개만 팔렸으니까. 70개가 매출이고 70개가 원가고 그럼 20개는 비용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죠. 돈이 나갔다고 그래서 그게 비용이 아니잖아. 그 얘기인 거야. 그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수익을 발생시키고 비용을 발생시킬 때 이 비용은 수익에 대응해서 비용을 발생시켜. 그 비용을 수익에 대응해서 발생시키는 대표 계정이 뭐야? 매출원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매출원가는 매출액에 대응하는 수량만큼. 그래서 우리가 맨날 이거 그린 거예요. 기초가 10개, 매입이 90개, 매출이 80개, 20개는 기말. 그러면 얘만 매출액이 잡혔고 얘만 매출원가가 되고 얘는 기말재고 자산이 되고 이런 식의 개념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 다음 손익계산서도 똑같아요. 총액주의에 의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인데 아유 귀찮아. 띄어. 매출 총이익만 보여줘. 이렇게 하면 재무제표 그지 같아지겠죠. 다 기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본적인 원칙은 구분 계산한다. 그 구분 계산이라는 게 아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잠깐 봤던 그 재무제표 중에요. 다이소 재무제표 보시면 1번이 매출이잖아요. 그리고 2번이 매출 원가예요. 3번이 매출 총이익이죠. 4번이 판관비죠. 그리고 영업이익이죠. 영업 외수익 더하죠. 영업외 비용 빼죠. 그래서 나오는 게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죠. 법인세 비용 마지막에 비용으로 차감하죠. 그러고 나면 뭐야? 당기순이익. 그리고 주당순이익 나눠서 계산하고. 당기순이익이 거의 2배가 됐네. 돈 많이 번다. 그치? 자,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게 지금 뭐죠? 구분 계산의 원칙. 구분해서 기재하는구나. 여기까지가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이었어요. 자, 현금흐름표는 방금 전에 우리가 잠깐 봤는데 외우실 건 아니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현금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현금흐름이 어땠니? 두 번째, 로마자 두 번째, 투자활동으로 현금흐름은 어땠니? 세 번째, 재무활동으로 현금흐름은 어땠니?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원래는 얼마였는데 기초에 얼마였는데 현금이 얼마가 증가되고 감소했어? 그래서 기말에 현금이 얼마야? 여기서 484 있죠? 기말의 484. 여러분 그 기말의 484가 이건 거야 이거. 요거. 현금흐름표에서 말하는 현금은 현금이라는 두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얘를 말하는 거예요. 현금흐름표에서 말하는 현금은. 그래서 꼭 통합으로 표시하는 이 금액이 현금흐름표의 현금인 거예요. 세 가지의 현금으로 분석해서 현금의 유출입에 대한 변화를 기록해 주는 거예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변화를 보여줘요. 주석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는 설명서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이 보이죠?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이 보이잖아. 그러면 3번 현금흐름표는 뭘 만드냐면 자산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따로 띄어서 분석하는 거고 자본 변동표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이 자본, 이 자본을 따로 띄어가지고 걔만 별도로 분석해 주는 거야. 그래서 현금흐름표랑 자본 변동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과정을 한 번 더 현금의 입장에서 자본의 입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고 이 네 가지의 재무제표를 설명해 주는 포괄적인 설명서를 우리는 주석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산이 무엇인지, 부채가 무엇인지, 자본이 뭔지, 수익이 뭔지. 자산은 예전에 어떤 거래가 있었다. 근데 현재 내가 그 거래의 결과로 통제하고 있는 나중에 돈으로 우리 회사의 효익이 유입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 자원을 포괄적인 개념의 자산이라 불러요. 우리가 현금은 그냥 내가 통제하고 있는 현금이고 여러분 매출채권 생각해봐. 매출채권은
예전에 무슨 거래가 있었을까? 매출. 채권이야. 나한테 권리가 있잖아. 받을 권리. 근데 그 권리가 딱 시행되는 순간 나한테 돈이 들어오지 않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부른다는 뜻인 거야. 매출 채권을 접목시키면. 그리고 꼭 실체가 있어야 되나요? 실체가 없는 것도 자산으로 있을 수 있지 않나? 그게 무형자산이죠. 개발비도 있고요. 특허권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자산이고요. 부채는 반대인 거야. 반대. 나갈 의무. 내가 현재 예전의 거래로 인해서 현재 내가 들고 있는 채무죠. 의무. 나중에 의무를 시행하게 되면 유출이 되겠죠. 돈이 나갈 거고요. 여기서 부채가요. 법적인 의무의 부채도 있고요. 현재 의무로서의 그러니까 법적 의무, 의제 의무가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우발 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기재하지 않고요. 반드시 기재한다면 주석에만 기재해요. 우발 부채는 진짜 부채는 아니고 우발적인 부채를 예상하는 거라서 걔는 실질적인 부채라고 대놓고 적용하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 그것도 이제 일단 이런 부분들도 주의할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그래가지고 남는 게 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되고요. 수익은 돈 들어오는 거, 비용은 돈이 나가는 거. 근데 왜 비용은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고 수익은 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온다 그러냐면 여러분 수익만 생각해봐. 수익만 있으면 그대로 이익이죠. 이익은 이익잉여금을 구성하죠.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자본이잖아. 비용은 손실을 만들겠지? 손실은 잉여금을 까먹겠죠? 그러면 자본을 감소시키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대한 개정을 조금 봤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기본적인 작성 또는 표시하는 원칙이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었지만 계속기업을 원칙으로 한다. 작성하는 책임이나 공정한 표시는 항상 경영자가 진다. 책임은. 그리고 항상 구분해서 통합 표시한다. 기간 비교할 수 있도록 보여준다. 단기, 전기가 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별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매년 동일한 회계 처리를 적용한다. 이게 원칙이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기재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얘가 4번인데요. 자, 요거를 아까 우리가 봤던 다이소 재무제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요거 가지고요. 여러분 다이소 재무제표를 딱 열었잖아. 첫 번째 이렇게 놓지 말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됐어. 자, 이렇게 띄워놓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재무제표의 기재사항 중에 여러분 재무제표의 명칭 요거예요. 두 번째, 기업의 명칭 여기 있죠. 세 번째, 보고기간 종료일 또는 회계기간인데 여러분 재무상태표에는요. 보고기간 종료일이 들어가야지 맞는 거죠. 근데 손익계산서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회계기간. 그러니까 또는이야 또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 종료일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에는 회계기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날짜가 기재가 될 때. 같은 게 아니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위. 보고통화 또는 금액 단위가 원단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보고통화는 당연히 우리나라 거라면 원이고 만약에 달러면 달러를 표시하겠죠. 그리고 금액의 단위는 원이란 얘기는 끝자리가 원으로 끝나는 거고 만약에 1,000원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뒤에 1,000이 또 있는 거고 숫자를 읽을 때 숫자가 워낙 사이즈가 큰 기업들은 원 단위까지 보여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다이소 재무제표를 읽을 때 544-711-038-182를 5,447억이라고 읽었잖아. 이게 1, 2, 원이니까. 이게 원이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뒤에가 더 있어. 100만 원에서 숫자를 딱 절사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단위에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1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게 금액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네 가지가 재무제표의 기재사항이고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요게 꽤 많이 나와요. 재무제표를 외부에 보여줄 때 특성 한 개, 4개라서 사지선다로 많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 재무제표는 돈을 보여주는 거니까 화폐 단위로 측정된 정보를 보여주는 거야. 두 번째, 이미 지난 정보 아닌가요? 그쵸? 대부분 과거에 발생한 거래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죠. 여러분, 재무제표는 추정에 의한 측정치를 포함을 해야 하네요. 여러분 공부해봤지만 대손충당금이 측정치죠. 추정이. 근데 대손충당금은 장부에 기재하죠. 재무상태표에. 왜 기재하냐면 그것도 외부정보 이용자에게는 유용한 정보로 인식되기 때문에. 추정치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꽤 그럴듯해. 추정치니까. 근데 회계는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추정치도 보여줘요. 그리고 특정 기업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아. 근데 그 기업이 산업 경제 전반에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 보여주죠. 회계는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게 X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안 보여준다. 맞아. 이건 아니야. 특정 기업 실체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오, 맞아. 이래서 객관식으로 이 4개 중에 추정치는 안 보여준다라는 말로 바꾸거나 산업 경제 전반에 걸친 정보도 제공한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틀린 말 찾는 형식으로도 종종 많이 내니까 그것도 좀 고려하시고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무제표를 중간에 재무제표를 만드는 특징이 있죠. 상장기업들은 특히나. 그래서 1년에 한 번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에 분기나 반기로 만드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야. 적식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만든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2월 말일이 되고 그 다음 연도 2, 3월쯤 돼야지 모든 기업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다면 1년 동안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요? 중간에. 한 6개월 지났을 때 얼마 벌었지? 3개월 지났는데 얼마를 벌었지? 다른 기업하고 좀 비교하고 싶은데. 근데 비교할 정보가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 왜 근데 그걸 지금 보고 싶어 할까? 지금.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단, 적시성은 예피적이니까 목적에 적합한 정보죠. 근데 여러분, 이때 보는 정보가 100%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일까? 결산인 이때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때가 진짜거든요. 그럼 중간에 보여주는 이 적시성은 무엇을 다운시켜요? 신뢰성을 다운시키지. 그런데도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그게 더 유용한 정보라고 생각하니까. 목적에 적합한 정보. 그래서 중간에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그때 만들어주는 재무제표를 만들 때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들고 얘도 만드는데 특징이 있는 게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이건 외울 것도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12월 말 법인인 기업이 2분기 중간, 그러니까 6월 말이죠. 6월 말까지 해서 얼마를 벌어먹었나를 보여줄 때 현금을 생각해봐. 현금은 재무상태표의 현금은 6월 말 현재 정보가 나오겠죠? 단위년도. 근데 우리는 단기분 재무제표를 보여줄 때 모두 보여주래요. 전년도 것도 같이 보여주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단기는 현재 6월 말 거를 보여줘요. 이렇게. 그러면 전년도 것도 6월 말로 보여줘요? 전년도 6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현재 재무상태표가 말하는 거는 마감하는 시점의 잔액인데 전년도 X1년은 이미 12월 말일로 마감된 잔액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무상태표는 이번 연도 거 만들어서 6개월치 만들 때는 이번 연도 6월 말 현재 잔액인데 그게 비교가 될 때 전년도 재무제표를 볼 때는 전년도도 6월이 보여주진 않아요. 전년도도 여전히 12월 말 잔액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사이에 얼마의 예금 잔액이 움직였는지 그건 확인할 수 있겠지만 너가 6월 말이니까 너도 6월 말 보여줘. 그러면 뭔 소리야? 그게 무슨 의미야? 전년도 6월 말에 얼마가 잔액이었는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12월 말로 보여줄 거야. 이 얘기예요. 근데 손익계산서나 자본변동표나 현금흐름표는 손익계산서는 두 가지 방식을 할 수 있어. 1월부터 6월, 6개월, 4월부터 6월, 2, 4분기 하셔가지고 3개월. 근데 당해년도 거 이렇게 기간 보여줄 때 전년도도 똑같은 기간을 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어차피 1년 단위로 끊어서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가능하고 자본 변동표나 현금 흐름표도 1월부터 6월 그러면 전년도도 알았어 나도 1월부터 6월 다 똑같아. 근데 하나가 다르네. 얘가 다르네. 그치? 재무상태표만 6월 말 현재를 보여주더라도 전년도는 무조건 기말이구나. 요거 하나만 다르구나. 나머지는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중소기업이 하는 회계처리인데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중에 31장에 뭐가 있냐면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거의 없어. 그냥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기도 하고 말만 법인이지 우리 회사의 대표하고 마누라가 우리 회사의 전체 기업의 지분을 5대5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외부정보 이용자가 없어. 근데 법인이긴 하대. 재무제표도 만들어야 돼. 근데 복잡하게 만들려니까 실력이 떨어져. 규모가 작아. 영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라면 회계 처리를 조금 더 쉽게 특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정말 희박해요. 희박한데 안 했다가 나중에 너무 희박하다고 안 해가지고 아예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 될까봐 잠시 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게 있구나. 상장법인이나 금융회사는 아예 이런 걸 적용할 수 없겠지. 아니잖아. 그치? 영세한 기업이에요. 첫 번째는 이걸 외운다기보다 파생상품 공부한 적 없죠? 시장성이 없는 유가증권, 지분법 평가, 현재가치 평가, 주식기자금 보장 안 한대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는 기업이 이런 수준이기도 해. 몰라 이런 거. 그 다음 단기 용역에 대한 이 수익을 인식할 때 1년 안에 용역이나 건설과 관련된 용역이 완료가 돼서 완성이 되면 완성한 날에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대. 왜 그러냐면 진행 기준이 원칙인데 너 1년 안에 끝나? 그럼 몇 개월 단위로 진행 기준 인식하는 것도 됐어. 됐어. 그 다음에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가지고 할부 매출이 일어나면 할부금이 회수가 되는 날에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도 인정해 줄게. 아주 예외적인 상황도 다 인정해 줄게. 돈이 들어올 때마다 수익으로 잡는 것도 인정해 줄 거고 완성되는 날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도 인정해 줄게. 원칙은 발생 기준에 의한 진행 기준이지만.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감가상각할 때요. 연수하고 잔존가치를 회계는 기업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니? 그러면 법인세법에 의한 법령대로 해. 이게 더 정확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이 얘기고요. 장기 할부 판매도요. 토지나 건물 같은 거를 장기적으로 팔면은 돈을 나중에 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산을 처분해가지고 발생하는 이익을 회수가 되는 시점에 회수기일이 도래하는 날에 실현이 된 것처럼 공급하고 기간이 경과될 때마다 외상채권이 들어오고 할부 거래가 장기간 동안 거래가 일어나면 현재 가치 할인하고 할 게 많은데 아까 너 회수기일 도래하는 거 하듯이 장기 할부도 오케이 해줄게 이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법인세 비용이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든 뭐 TAT 2급이든 동일한 내용이니까 세무 쪽과 관련된 세법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재무제표를 만들잖아. 그럼 재무제표를 만들어가지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얼마를 벌었는지가 나오는데 그 이익은 법인세가 차감되기 전에 이익으로 먼저 구성해 놓고 100만 원 벌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법인세가 차감되는 거죠. 텍스가. 그래서 이제 세금을 낸 걸 장부로 만들어서 당기순이익으로 부르는데 중요한 건 이 법인세는 회계 처리 입장에서 법인세가 아니라 사실은 세무조정, 법인세가 적용된 상태의 법인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인세가 회계 처리하는 데에서 회계 처리한 법인세와 실제 세무조정을 거친 법인세가 늘 달라요. 그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게 이연법인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인세 회계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식하는 방법이 세법과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어떻게 인식해가지고 반영하느냐가 완전 달라져. 그러니까 어려워져. 그래서 이렇게 하래. 중소기업아 법인세 비용 인식하는 거 법인세 신고할 때 비용 처리한 거 다 끌어다가 네 비용으로 떨어. 차이 만들지 마. 왜냐면 법인세는 진짜 법인세에서 나온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회계 처리해가지고 미리 비용 잡았다가 나중에 차이 나는 거 분석하고 차이 조정하지 말고 이거 법인세 신고할 때 낸 법인세 네 비용으로 집어넣어. 오케이 해줄게. 이렇게 처리하도록 예외, 특례가 적용된다. 어떤 기업에게 그러냐면 중소기업한테. 이게 중소기업 회계 처리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중소기업의 특례를 모르는 상태인 일반 기준을 알면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일반 기준을 공부를 이제 우리가 막 하면서 얘를 공부하니까 무슨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공부하시다 보면 아 이럴 수 있겠구나. 이 법인세 비용은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파트예요. 별 100개 정도 이렇게 붙이면 돼요. 이거는 세무 별도의 여러분이 공부하는 2급에도 사실은 출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문제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해서 재무보고에 대한 일반적인 목적, 해당하지 않는 것. 기업 근로자의 근로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재무회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 미래 현금 이축, 투자나 신용결정, 경영자의 수탁책임 맞죠? 근데 1번은 아니지. 두 번째, 재무제표 중에서 틀린 것끼리 묶인 걸 찾으래. 재무상태표는 일정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기간 아니죠? 얘 틀렸죠? 틀렸지? 그치? 손익계산서는 일정 시점 아니잖아요. 틀렸지? 자본 변동표나 현금 흐름표는 기간이고 자본은 자본의 변화, 현금은 현금의 변화네.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틀린 거죠. 답은 1번 이렇게 답을 체크하는 방식이고요. 보수주의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 손실을 인식한다. 그게 보수주의라고 그랬죠. 보수주의는 재무적인 기초를 견고한다는 관점이 있어. 그러면 이익을 어떻게 해야 돼? 낮게 보고하는 게 더 보수적인 회계 처리라고 그랬죠.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는 저가법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보수주의야. 스가법이 아니라 저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면 아무래도 손실이 일어나는 것을 네가 다 반영했는데도 그래도 이익인 것이 진짜 너의 이익이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익 조작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나요? 그래도 존재하죠. 논리적인 일관성이 거려되기 때문에 되게 주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수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있지만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보수주의 때문에 없어지냐라고 말하면 꼭 그렇겠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마지막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재무제표를 설명할 때 아닌 것은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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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아니지. 제조원가 명세서는 제조기업이 작성해야 되는 양식은 맞지만 제조원가 명세서를 재무제표로 외부정보 이용자에게 보고하는 표에 반영되지는 않아요. 반영되면 원가가 다 공개되잖아. 그것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겠죠.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재무제표라고 하는 양식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관계되는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